그래서 지금 무역보험공사는 뭐냐면 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랑 최근 1년 동안의 수출 실적의 10%.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번 달로부터 최근 1년 동안 수출 실적이 5억이다. 그럼 5억에 10%면 얼마죠? 5억에 10%면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랑 2천만 원 어느 게 더 크죠? 5천만 원이 크니까 5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룰이 깨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언제였을까요? 이거 안 보고 그냥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수출 실적 5천 원 있네? 5천만 원 해줄게. 이런 경우 딱 한 번 있었어요. 수출 실적 만 원이나 있잖아? 5천만 원 해줄게. 리만 사태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요, 그때는요, 정말 수출기업한테는 정말 봄날이었어요. 정말로. 그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 틀면 막 물이 콸콸콸 나왔었죠? 아주 그 이명박 대통령 됐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리만 사태 벌어졌으니까 수출기업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기업한테는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막 자금 지원해줬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5천만 원 그래 지급이 되는데, 뭐, 일주일이면 나왔어요. 정말 일주일이면. 수출 실적만 있으면 5천만 원 나왔어요. 원래 5천만 원 정도면 수출시 50만 불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수출시 만 불만 있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내수기업은 죽습니다. 원래가요. 근데 수출기업은요, 위기 상황이 오면요, 국가에서 먼저 살려요. 양키스 구단 있죠? 양키스 구단, 양키스 스타디움 있죠? 양키스 스타디움 유지비용 많이 드니까 양키스 구단에서 운영 못 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뉴욕시에서 지네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네가 운영하겠다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요, 국가에서 떠안아줘요. 수출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출기업이 망하면요, 국가가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기업은요, 무조건 정부에서 살려줘요. 경기가 호황이면 우리는 원래 살아요. 경기가 불황이면 너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경기가 지금 불황일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지금 들고 있죠. 지금 엔저 현상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자금 좀 풀고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한국이 자금 풀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회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때 어떤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무역을 키워야 된다고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정말 잘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그 무역보험공사는요, 웬만해서 실사가 안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는 실사팀이 나와서 회사를 실사를 합니다. 이것 좀 물어보기도 하고, 실사가 가장 까다로운 쪽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까다롭고, 그 다음 좀 중간 정도 까다로운 신용보증기금이고, 무역공사는 실사가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서류 제출로 끝나요, 그냥. 그래서 실사가 안 나온다는 게 좀 편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보증서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도가 조금 적은 대신 모든 프로세스가 가장 간단하다는 거. 그게 좀 가장 좀 편하죠. 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이 오는 내용이 오늘 가장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부 자금을 받게 되면 첫 스타트로 끊어야 될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분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3년에서 4년간의 자금 계획도 플랜을 좀 짜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올해 그 신보 자금 규모는요, 40조 5천억입니다. 40조 5천억인데 이게 승수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한 400조 정도가 풀린다고 보셔도 돼요. 참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신보재단 같은 경우는 뭐 한 4천억, 5천억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규모예요. 엄청 많은 자금이에요. 정말 많은 자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또 이것도 증액된 겁니다. 작년보다 더.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또 뭐라 했죠? 야, 왜 너희들 자꾸 왜 이렇게 중견기업들 지원해? 등급 낮은 기업들 좀 지원해. 이거 가지고 내년에 너희들 평가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신용보증 기금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주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신용보증 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제외한이에요. 참 우리가 애매모호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박쥐처럼 새가 될 수도 있고 쥐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근데 꿈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을 거듭나서 중견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보회랑 우리랑 성격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당당히 나가도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수출기업부터 자금 지원 나가는 혜택 실적이 많으면요,
이 지점에 나중에 인센티브가 돌아가요. 예산이 또 따로 배정이 돼요. 지점끼리요. 얼마나 우수한 업체들한테 지원을 많이 했냐, 그 다음에 부도율이 얼마나 낮은가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예산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신용보증기금 지점 담당자들이요, 중소기업 무슨 정책 설명 같은 데 가면요, 거기 가서 팜플렛 하나 주고 있어요. 꼭 저희 지점 와서 자금 상담하세요. 원래는 안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꼭 와서 자금 설명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계속 그래요. 기념품 같은 거 나눠주고요. 왜? 와야지만 내년에 자기네 자금이 더 나오고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마케팅이나 그런 비용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요즘은 적당이라는 거 없어요. 뭐든지 최선이에요. 요즘 공무원들 공무원처럼 행동하나요? 요즘 공무원들 거의 기업인처럼 행동해요. 무조건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은 기술보증기금, 제조업 외에는 신용보증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용보증기금 있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그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면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사급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떼서 기보라고 따로 만들어주고 기보를 떼줬는데, 현재 기보는 신보 자금, 이게 어떤 기금의 한 15분의 1 정도밖에 자금이 안 됩니다. 대신 이제 그만큼 제조업체가 많긴 하구나. 그래도 하긴 하죠. 제조업체도 당연히 신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는 신보도 이용할 수 있고 기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신보를 이용하면 기보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를 상환하지 않은 이상 못 가요. 그래서 기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평가 시스템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3년 미만, 그러니까 이제 신보를 이용한 지 3년 미만 같은 경우, 아니면, 이거 3억 미만, 그 자금, 신청하는 자금 규모가 3억 미만이고 3년 미만일 경우는 SBSS로 따져요. SBSS는 스몰 비즈니스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은 뭘 모르겠어요. 사업성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대표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창업 초기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법에서 볼 때는요, 몇 년 미만을 그냥 창업기업으로 볼까요? 몇 년을? 만 5년을 창업기업으로 봅니다. 만 5년을. 제가 한때 거의 만 5년 가까이 됐는데, 몇 년을 되셨어요? 며칠 날 창업했습니다 했더니, 창업기업이시네. 발끈해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보세요. 규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창업기업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5년까지는 창업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신분은 조금 낮아요, 기준이. 그래서 지금 3년 미만 3억 미만. 근데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신청한 자금이 4억이다. 그럼 SBS로 안 해요. 그 아래 단계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성으로 따지고 이 상태면 커질 것 같다? 그럼 그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현재와 과거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좀 더 많이 평가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평가한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3년 이상만 되거나 3년 이상, 그 다음에 자금이 3억 이상이 될 경우는 CCRS로 합니다. CCRS가 복잡해요. CCRS는요, 다 따져요. 대표자의 취미, 대표자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제표, 재무제표에서 당기 순이율 몇 프로인지, 이렇게 다 점수를 매겨요. 사업성이 몇 프로인지. 이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이 나왔나를 봤더니, 저도 쓸데없는 짓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했더니 이 신보가 그 역사가 오래된 기관입니다. 오래된 기관이다 보니까 신보에서도 엘리트들을 그 국비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국비 유학을 보내고 이걸 논문을 쓰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국비 유학을 보니까 뭐랄까, 내가 3년 뒤에 신보로 다시 돌아가면 뭔가 인정받아야 될 거야. 그럼 뭘 받을까? 일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신보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랑 얼마나 부도율이랑 통계 데이터를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그 취미 활동이랑 부도율이랑 통계 한번 내보는 거예요. 독서하는 사람이랑 부도율이랑, 자전거 타는 사람이랑 부도율이랑, 마라톤이랑 부도율이랑, 등산이랑 부도율이랑, 취미가 없다랑 부도율이랑 했더니 취미 없는 사람의 부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쓸 때 뭐라고 쓰죠? 마라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 써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인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절대 신보 정책 자금이 절대 부동산 같은 담보 설정 안 합니다. 절대 담보 안 따져요.
뭐만 따지냐? OX만 따져요. OX만. 그래서 대표자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냐 없냐. 부동산이라는 건 땅일까요? 집일까요? 둘 다. 아무거나 다 돼요. 부동산이 있냐 없냐. 더 깊게는 안 들어요. 왜냐면 더 깊게 들어가면 그거는 신보의 그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신보가 부동산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자금을 해준다. 그럼 이건 신보가 그럼 은행이 돼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유무만 따져서 했더니 확실히 부동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사람이 확실히 부들이 낮다라고 통계적 데이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평가를 매길 때 대표자가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 부들이 확 떨어지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3년이 넘어갔을 때 CCRS로 넘어갈 때는요, 부동산이 있냐 없냐? 넣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냐 없냐? YES로 넣는 게 좋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무지표는 원래 또 그건 원래 그냥 계속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신보를 이용하게 된다면 해수로 4년째가 될 때 회사 이름으로 된 거든지 대표자 이름으로 된 것이든지 부동산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이 여러분들 보시면 부동산이 뭐 10억대, 20억대 부동산만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속초예요. 속초 가는 쪽에 양양이라고 있습니다. 양양에요. 18평짜리 아파트 1,7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전세가 1,500이에요. 그런 거 사셔도 돼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상상조차도 못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땅 한 평짜리 사셔도 돼요. 정말 땅 한 평짜리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유무만 따져. 유무만요. 그냥 그것을 뭐든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자금 운용하실 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사옥이죠. 여러분들 회사라든가 여러분들 집이라든가 집은 좀 별 상관없지만 사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어서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 임대에서 쓰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를 들여가지고 뭐 3억 주고 지었어요. 그럼 집에 그 시가를 매길 때는 3억인가요? 그보다 더 올라가겠죠. 한 4억 정도 되겠죠. 보통 대출을 받으면요. 보통 개인 대출할 땐 부동산의 몇 프로를 따지죠? 몇 프로를 매기죠? 최대? 60%를 따지죠. 기업 부동산은 몇 프로를 따질까요? 담보가치를요. 기업은요. 부동산 담보가치를 70%를 따집니다. 개인이랑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부동산을 가지면 훨씬 현금 유동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출한도 신보에서 여러분들의 한도를 매길 때 천년도는요, 여러분들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면 5천 정도가 나올 거고요.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정도 되면은 보통 한 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신보 담당자가 어떤 재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3천 아니면 5천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천년도는 그렇게 되지만 2천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창업자금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내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을요, 최소 1년 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에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구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그럽니다. 저도요, 내년 10월 달쯤에 몇 억이 어느 정도가 들어오겠구나 그거 알아요. 어느 정도 나가겠고 어느 정도 상환하면 어느 정도 딱 들어가겠구나 이 정도 계획을 당연히 세우고, 제가 보통은 한 6월 정도가 올해 6월 정도가 넘어가면요, 저 내년도 매출 정도는 거의 예상합니다. 거의 맞아요. 제가 작년도 매출 정도는요, 그 재작년도 한 2월 달 정도 예상한 건데 거의 5차 1년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그 다음 년도 매출 정도 거의 예상합니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통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거의 맞춥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의 인풋 아웃풋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금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계획을 못 세운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신보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분 두 가지로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개인 사업자니까 저기 자기 자본 비율은 저기 뭐야 자본 300%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매출액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내수기업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액을 10%를 저기 10억을 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 뭐 좀 달라질 수 있는 5분의 1 했다 그러면 10억에 5분의 1은 얼마죠? 2억이면 2억이 나와요. 그런데 4분의 1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바뀔까요? 수출기업은요 4분의 1로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뭐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정부 인증 같은 거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이런 거 받으면 3분의 1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부 인증 같은 거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 이것만 해나 이제 각종 무역봉사도 혜택 받아요. 이제 각종 보증료 이자가 혜택 같은 거 더 생겨요. 그러니까 각종 중소기업에서 누가 그래요 저희 보고 대통령 표창 받으면 뭐가 혜택이 있나요? 상금 주나요? 상금 하나도 없어요. 트로피 그거 뭐 있습니까? 호텔밥밖에 더 주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종 한도, 금리, 뭐 보증료 혜택이 다 좋아져요. 뭐 통과 여부부터 통과가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보통 4분의 1로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뭐 5천을 받았습니다. 5천을 받았는데 뭐 올해 다 열심히만 하면 돼. 올해 12월 말까지 매출액이 한 4억이 될 것 같아. 4억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올해 5월 달에 받았어요. 올해 5월 달. 이번 달에 제가 올해 5월 달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자금을 받으려면 정확히 12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럼 다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내년 몇 월 달일까요? 내년 5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죠? 수출기업은 4분의 1이니까 4억에 4분의 1이니까 몇 억이요? 1억인데 제가 이미 몇 억을 받았죠? 5천을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 추가적으로 얼마 더 받아줬다는 얘기죠? 5천 더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없어요. 거의 맞아요. 거의. 거기서 뭐 이제 뭐 수출용 중소기업 뭐 각종 인증 받았다. 그럼 좀 더 올라가겠죠. 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내가 회사를 진짜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정말 죽기 살기 올해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매출액 한 8억 정도까지 했습니다. 8억 정도까지 했다. 그럼 내년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5월 달에? 2억 받았는데 5천 이미 받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1억 5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 5천 받는 데다가 무역봉사까지 받게 되면요. 훨씬 이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금이 확 한번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금이 한번 확 돌죠. 그럼 누적 순이익이 이제 성장률을 추월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금 경색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재투자. 그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회사가 이제 뭐 안정화가 돼야지? 그런 거 없어요. 보통 3년 정도 투자해야 돼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무조건 전년도를 했었어요. 올해 12월 달에 신청했다? 그러면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를 했었는데 이게 신보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최근 1년 걸로 해보는 거예요. 최근 1년 거랑 작년 거랑 비교해가지고 유리한 것을 업체한테 해주자. 이런 거죠. 작년 걸로 했더니 10억인데 최근 1년치로 했더니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올해 특히 매출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뭘로 해주는 게 좋아요? 20억으로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좋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원래 작년에 했던 것을 철폐하고 유리한 걸로 해주자라는 그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맞춰주자라는 쪽이에요. 지금 현재. 신고는 잘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급 같은 경우는 K1, K2 뭐 쭉쭉쭉쭉쭉쭉쭉쭉 돼 있는데 한도 같은 경우는 70억, 60억, 50억, 30억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K1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는 70%. 보증 70%, 65%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게 그 대원칙이고요. 이 룰이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게 신용보증기금의 원칙입니다. 아니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갔는데 중소기업 진흥공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중소기업의 생리에 대해서 더 이해를 더 최선을 다해요. 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보는 좀 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땅 살 돈이 없어요. 뭐 땅이야 그러면 뭐 땅이야 어차피 땅 사면서 뭐 대출 받으면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겠어요. 건물을. 근데 건물을 짓고 나서야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짓기 전에는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3, 4개월 동안 자금이 홀드되잖아요. 근데 집 짓는데 들어가는 원자재는 현금으로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신보해서 저기 보증서를 끊어줘요. 어떻게 끊어주냐면 너 원자재 사오는 동안 해줄게.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고 너 마음껏 네 사옥을 짓든 공장을 짓든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이 딱 완공이 돼요. 그럼 은행에서 그걸 한도를 다시 매기죠? 매기는 순간 은행에서 한도가 매기는 순간 그 보증서가 딱 종료가 되면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제조업체가 공장 지을 수 있고 사옥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그 갭을 좁혀주는 거예요. 신보가. 그래서 참 얘네가 참 잘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관에서도 그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 원자재에 대해서 보증서 주지는 않습니다. 신보 같은 참 현명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는 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신청 상담하고 신용조사하고 보증심사하고 약정 실행하고 사고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서류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부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되는 여러분이랑 거의 다 맞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당연히 다 똑같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건 소유일 경우인데 없으면요 그냥 계약서 같은 거 하시면 되고요.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냥 다 해당돼 있습니다. 금융거래소 떼주세요. 그럼 2,000원만 내면 다 떼줘요. 재무제표, 개인 사업자도 다 재무제표 있습니다. 그러나 단 여러분 지금은 현재 재무제표 없어요.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이 지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내년 한 2월에서 3월 정도면요. 개인 사업자도 재무제표 반드시 있습니다. 법인보다 간단할 뿐이지 재무제표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는요 한번 확정이 되잖아요. 절대 번복을 못합니다. 제가 그 전년도에 세금 다시 뭐 가산세 내고 다시 번복한다 하더라도요 재무제표는 뒤집지 못해요. 제가 가산세를 더 내고 뭐 순이익률을 더 높였어요. 그렇지만 재무제표는 확정된 이상 절대 못 뒤집습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한번 그냥 낙인이에요. 한번 잘못 관리하면요 평생 가요. 평생. 최소 평생 가지는 않고 보통 이제 기업 운영하면 보통 몇 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세무사를, 세무교육을 한번 넣고 세무사를 한 세무사를 계속 계약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절세용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업용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절세도 하는 재무제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무사가 뭐 해요? 재무제표 만들죠? 이 재무제표 가지고요. 이 기업평가기관에서 여러분들 회사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봐요. 단기 순이익률이 몇 프로 정도면 A급일까요? 몇 프로면 A급일까요? 6에서 7% 정도는 돼야지 A급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들 같은요, 아예 그 관심도 없어요. 그냥 1%, 0.3% 이렇게 만들어요. 그 기업평가 때리면요, 거의 뭐 CC 등급 나와요. 그거 솔직히 그다음부터 그거 3년 지나갈 때까지는요, 그거 안 없어져요. 3년에서 5년 지날 때까지는요. 그거 나중에 후회하면 뭡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뭡니까? 그 대표가 잘못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가르쳐봤자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그럴 바에 뭐합니까? 세무사 한 분만 계약하시게 한다면 그 세무사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무교육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그렇고 그 세무사한테 한 분한테 올인하라고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제가 세무사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세무사님이랑 저랑 계약 안 해요. 저는 다른 세무사분이랑 계약해요. 근데도 그 세무사분을 한 이유가 뭐냐? 그 세무사분이 이베이 쪽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 수업을 많이 들어오셨어요. 계속 공부하셨어요. 항상.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속 그러셔서 제가 참 그 노력이 참 가상하셔가지고 참 기특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보 신청하시잖아요. 그럼 또 뭐 내셔야 되면요. 이거 내셔야 돼요. 부가세 자료에다가 과세표준 증명 플러스 매입차별, 매출차별, 세금 계산 합계표 내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세무사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홈택스에서 여러분들 그 혼자 업로드하는 거 뭐죠? 혼자 친구한 건 있죠. 홈택스에 가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무 자료를 철저하게 다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매입차별, 매출차별, 세금 계산, 합계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 거래처 현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신보 같은 데서는요 그 거래처별로 그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를 다 조회해가지고 그 거래처별로 그 신용등급을 다 역으로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거래처별 등급을 역으로 환산해서 그 등급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가 맞냐, 법인이 맞냐, 법인 중에서도 대기업체가 맞냐, 중견이 맞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또 평가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기장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금만 내면 되지 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세무사 월간 기장 뭐 9만 몇천, 8만 몇천 그냥 내고 그냥 하세요. 훨씬 여러분들 더 많은 베네핏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뭐 당연히 세금 잘 내셔야 되고 기업 실태조사서는 이따가 제가 그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팀장님 저기 다 미리 좀 배포 좀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먼저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신보에 전화하셔서 창업자금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쯤 방문하면 될까요? 근데 전화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지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먼저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쯤 방문하면 될까요? 그러면 언제쯤 오라고 할 거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먼저 방문 신청을 하세요 라고 하세요. 그 면담 신청.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셨네요? 그럼 내일 오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날 가시면 돼요. 그때 올 때 뭐뭐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뭐 사업자등록증 가져오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세요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가셔가지고 이제 방문하시고요. 방문하시면은 이제 보통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 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온라인에다 그냥 물건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수출하는데 온라인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사람들한테 이베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알리바바나 이베이랑 그렇게 해서 온라인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신고도 다 하고 있고 FM대로요. 아, 그럼 잘하시네요. 그럼 자금 얼마 필요하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얼마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많이. 한 2억, 1억. 억 단위로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그분들은 웃어요. 웃는다고 또 혼자 기죽으셔가지고 그냥 쫄지 마시고요. 저 진짜 회사 키워야 되는데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시설 자금이라든가 인건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유동자금 때문에 필요해요. 원자재 구매 때문에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 문부장님 여기 에어컨 못 켜놔요? 혹시? 좀 알아봐줘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아유 그럼 최선 다해도요. 5천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 돈이 나와요. 거의 그렇게 나와요. 거의. 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던지는 말은요. 쉽게 안 던져요. 왜냐면 그렇게 던지고서 한도가 떨어지는 그 원망을 자기네가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도 떨어지면요. 나중에 그 자신들 이렇게 고객 만족 그 점수 매길 때 점수 점수를 이렇게 좋게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 1억 얼마 필요하신데 1억 주세요. 그런데 최소 아무래도 5천밖에 안 돼. 이렇게 툭 던지면 5천 나와요. 보통 거의 90%에서 5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승인율 같은 경우는 신보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 신청하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이제 서류를 제출하러 합니다. 일부 서류 같은 경우는 세무사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세무사한테 연락하면 세무사가 직접 이쪽에다 전송하고 일부 자료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부가세 자료 같은 경우는요. 우편으로 보내고 팩스로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자료가 중간에 누락이 되거나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게이트라든가 신보 전용 내부 인트라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때 거기다가 예를 들어 더존 같은 회계 프로그램 사이트에 연동되어 있는 파일로 해서 직접 업로드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직접 업로드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업로드하게 하는 게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뗄게요. 그렇게만 해버려요. 그냥. 그럼 굉장히 손쉽게 해줍니다. 방문실사.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몇 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라고 오늘 방문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 전화가 옵니다. 내일 금요일 정도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방문하겠습니다. 한 2시 정도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네,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무실에 집인 경우 있죠? 전혀 마이너스 점수 안 줍니다. 플러스 점수 줘요. 왜 그럴까요? 기타 지출 비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이 없고 부부가 서로 일해요. 아니면 형제끼리 일해요. 좋은 거가 나쁜 거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직원한테 비용이 나간다? 그건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내부 구성원끼리 나간다?
이건 비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끼리 일할 때는요, 죽기 살기로 일해요. 그러니까 더 점수를 플러스를 줘요. 특히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산점이 들어가요. 무조건 이건 가산점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뭐 집에서 뭐 집이 지저분하다거나 뭐 이거 집에서 내 점수 깎이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절대 플러스 점수니까요. 당당하게 오라고 하세요. 당당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건 다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표준을 써야 된다거나 무슨 과자 같은 거 뭐 다과 같은 걸 준비하든 그런 거 없어요. 커피 한 잔 정도만 그냥 맥심 모카골드 맛있잖아요? 종이컵에다 사서 그냥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되게 재미있어 하세요.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그런 분들 다 처음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시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솔직하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요. 그분들이 그 느낌을 그냥 알아요. 아, 재밌겠다. 그럼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방문 실사 다음날 보증서가 나와요. 방문 실사는요, 어떤 결정적인 점수를 이렇게 매기려고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 점수의 거의 95%는 이미 다 결정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나머지 5%가 이제 그 방문하는 사람의 그 가부 점수인데 정상적인 팔다리 다 달려있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다 만점 맞아요. 나머지 5점은요. 방문 실사 점수는 실제로 이 사람이 사기에 치냐 안 치냐, 사무실 있냐 없냐, 운영하냐 안 하냐 그것만 확인하고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는 건 뭐냐면 가서 보고 그냥 사무실에서 도장만 찍으면 다음날 보증서 바로 나와요. 그 보증서는 이제 뭐 종이를 가지고 요즘은 전자보증서죠. 전자적으로 은행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바로 보고 그날 이제 국민은행 같은 빠르죠. 그날 바로 여러분들 통장에 바로 그날 돈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신청했다 그러면 다음 주 뭐 금요일 정도 실사가 나오고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보증서가 오전 정도에 전송이 되고 월요일 날 한 5시에서 6시 정도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걸로 이제 종결이 되고 그 다다음 이제 그 돈이 들어온 한 이틀 정도 뒤에 신용부증경 본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서비스를 때 뭐 어떤 불합리했던 거, 어떤 뭐 고압적인 태도가 있었는지, 뭐 향을 제공해달라고 했는지 뭐 그런 거 다 물어봐요. 점수 매겨달라고. 그럼 그거 점수 매겨 딱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1년이 될 때마다 이제 한도 재산정을 요청해서 한도 증액을 해도 되는데 정확히 12개월은 아니고요. 한 10개월 정도만 돼도 또 다시 재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가 발행이 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고요. 한도 재산정 1년이 됐을 때 아니면 11개월 됐을 때 한도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떨어져서 한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내수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 떨어질 만큼 퍼센트가 그대로 갚는 건 아니고 10% 정도를 상환합니다. 부분 상환을.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1년 단위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거든요. 2년 정도 투자해서 3년째 수확을 거두는 경우도 있어, 사업이. 그러면 매출이 1년 떨어졌다 해가지고요. 매출액이 50% 떨어졌다 해가지고 빌려줬던 돈을 50%를 회수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신용보증금의 역할이 아니죠. 10% 정도만 부분 상환을 시켜요. 그러나 수출기업은요, 그냥 홀드예요. 그냥 증액은 안 되는데 그 자금 그냥 유지해요. 수출기업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단, 대기업은 이용 불가예요. 대기업은 그 일반 주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필요가 없다예요. 대기업은 이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대 70억, 10년이라지만 그거 다 한도 초과할 수가 있어요. 담보 미설정, 담보 설정 안 합니다. 사업성이나 재무 성과를 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업의 비전이 있냐 없냐. 특히 사업성 재무 쪽에서도 R&D를 얼마나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어떤 비용을, 어떤 그 재무 쪽에서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고용해서 이 친구가 여러분들 상품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 상품 페이지를요, 그냥 인건비라고 해서 넣으면 인건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매를 계속 촉진하는 거잖아요. 이건 R&D라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R&D라고 넣으면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가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조세적인 혜택도 누릴 수가 있고요. 기업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평가 점수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무 처리를 할 때 어떤 세무사들은 절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요, 그 비율을 적당히 맞춰요. 보통 기업 평가를 매길 때 그 R&D 비율 같은 몇 프로 이상, 몇 프로가 최고 만점 맞죠? 아세요 혹시? 10%요? 10% 완전 초울트라죠. 최고 A등급은요 5%입니다. 5%.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1년 언제 다 알려줍니까? 그럴 세무사한테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세무사를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300% 정도로 하는데, 이 자기 자본은 법인의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법인 사업자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그 중에서 300% 중에서 낮은 값을 한도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이라는 거.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 신보원 정말 좋은 기관이에요. 중소기업진흥공단. 별로인 기관이에요, 여기. 2014년도 지원 규모 아까 거의 40조 깎였는데 얘는 3조 8,500억밖에 안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얘네 그 8천억은요, 아니 5천억은요 자금이 아니라 이자 보존이에요. 그래서 5천억 솔직히 빼주면 실질적으로 거의 3조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막 얘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 운영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은 거의 제조업체입니다. 우리 같은 저기 유통업체들 지원 안 해줘요. 근데 얘네가 아직 그 경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무식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하면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키포인트 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창업자금 신청하시면요 승인율이 굉장히 낮아요. 신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에서 90%까지 되는데 이 중소기업청진흥공단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몇 프로나 되냐 했더니 10에서 20%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업력도 짧은데 저희가 뭘 믿고 빌려줘요? 안 해줘. 저희는 못 빌려줘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창업자 신청은 거의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언제 신청하시면 좋냐면 한 5년 차에서 6년 차 정도 됐을 때 신청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사 단계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연장할 때는요 일시 상환했다가 다시 저기 재대출을 신청하셔야 돼요.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해준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보증서 아니라는 거 현금 입금. 보증서 방식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현금 입금으로 해줘요. 현금 입금 해주고 사업성보다 상환 가능성. 사업성 그다지 잘 안 들어요. 상환 가능성 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사업계획서 보나 사업계획서 그다지 안 보고 재무제표 보도요. 부채 비율 높네요. 안 해줘요. 자기네 규정상으로는 부채 비율을 뭐 500%까지 해드립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부채 비율 200%만 뭐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얘네. 이상한 애들이에요. 결론은. 중소기업은 말을 빼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여신업진흥공단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제조업을 선호해요. 주로가 아니라 거의 같아요. 거의. 그다음 국민은행. 국민은행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강추해서 밀고 있죠. 여기 지금 부천 중앙로 지점이죠. 지점장이 정승환 지점장이고 부지점장이 임정호 지점장님인데 지금 못 써요. 여러분들 지금 뭐 자금 이거 쓸 수 없는 데예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는 어떻게 쓰는 데냐면 지금 통장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거래만 이뤄 놓으세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2년 정도 묵혀 놓으신 다음에 지점장 정결 권한으로 여러분들 신용으로 자금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국민은행 지점 같은 경우는요, 지점장 발령할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두로 한 물어볼 겁니다. 저 움직이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냥 구두로 예스만 해주면요. 여러분들 어떤 서류 작업, 도장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 지점이 같이 움직여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계좌를요, 그 지점장님이 같이 관리를 해줘요. 이 부지점장이나 이 지점장님은요, 투톱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이 지점장이 어떤 분이냐면, 어느 조직에서나 그거 있죠. 그 엘리트 코스들 있죠. 항상 핵심 알짜 보직만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있죠. 알짜 보직만 움직이는 코스만 지금 밟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거쳐갔던 그 지점이 전국 1위만 했던 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지점장도 이쪽 조직 내에서는 최연수 부지점장에다가 했는데 이 지점장이 이 부지점장 또 데려와 버린 거예요. 나 얘 데리고 일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또 데려오고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본점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 라인으로 하면 위쪽에서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장, 국민은행장, 그 다음에 본부장, 그 다음에 또 부은행장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쪽 해외 전자상거래 쪽이 틈새 시장이 될 거라는 걸 굉장히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이쪽 시중은행장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이런 전자상거래가 터질 거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딜인 것 같아요.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냥 거래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뭐 대출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거래만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한 2, 3년 정도 묵혀놓으시면 돼요. 그러다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실 때 뭐 저희한테 그냥 요청하세요. 좀 설명 좀 해주라고. 자금 필요하다고. 그럼 저희가 얘기하면 지점장 정결 권한이 뭐냐면 지점장이 본점에다 승인 안 거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금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천이고 법인 같은 경우는 3억까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인만 하면 돼요. 신용등급 부족하다 자기 지점장 정결 권한으로 3등급까지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뭐 돈이 뭐가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기 지금 창업반 있으시죠? 사기 창업반에 지금 OTP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계시죠? OTP 카드 원래 5,000원이래요. 그거 지점에서 다 무료로 해드린 거래요. 원래는 다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 전 참 좋아요. 제 성격이랑 잘 맞아요. 그 다음에 2, 3년 정도 거래 시 지점자 정결권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전자상거래 참 이해 잘해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은행 중에 가장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주거래은행 3개,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가장 이해 잘해요. 개인적으로 우리은행이 가장 쓰레기입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최저금리. 이번에 만약에 그 신법 보증서 받으시면요. 금리는 뭐 몇 프로 해주겠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때그때만 틀리니까요. 그냥 일단 어느 은행을 가든 간에 거기보다 최저금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마인드 하나는 기가 막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나? 보통 창업반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나 주민등록증만 가져오시면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택배를 보내드리는 거 나눠드리든가 하는데 단과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단과반 어떻게 하나? 부장님?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단과 수업 들으실 때요. 그 교육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 단과 수업 들으실 때 그 혹시 만들 계획 있으시면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가지고 그러면 통장 만들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습하기 지금 나눠드린 서류 있죠? 이제 서류 한번 작성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핵심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왜냐면 이런 서류 한 번도 작성 안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에 이런 서류 작성할 때는 바들바들 떨었어요. 말 그대로 한국말이겠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진짜 자금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개뿔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핵심만 잘 파악해서 핵심 요지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작성하는 서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가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록으로만 남겨놓는 서류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성의껏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저희 그 첫째의 이름이요. 그 첫째의 별명이 은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은둥이 이커머스라고 지금 썼습니다. 저기 은둥이 이커머스 기업체명 은둥이 이커머스 대표자 이은둥. 저희 집 애기가 이은둥은 아니에요. 이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체명 은둥이 이커머스 대표자 이은둥.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고요. 아니 직접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파일을 나눠 드릴 거예요. 이걸 나눠 드릴 거예요. 이 파일은 제가 저기 교육팀장님한테 나눠 드리니까 교육팀장님이 알아서 다 해드리세요. 네. 할 거고 이거는 이런 거는 무슨 얘기야? 이거 다 쓰셔야 되죠. 이렇게 써 있으면 다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름 빨간색으로 썼다고 이렇게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이거 미신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쭉쭉쭉쭉 써시고 문제 업종 상품 분류 상품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업종 그 도매무역 이렇게 쓰는 거랑 좀 틀려요. 이거는 보통 정확한 건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그 세무사나 세무서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베이 셀러들 같은 경우는 상품 중개업에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으니까 보통 상품 중개업을 하시고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세무사한테 얘기해서 국세청의 전산망에 여러분들 사업자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 산업분류표에 뭐라고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저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넣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산업분류표에 상품 중개업하면서 그 숫자 5자리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 혜택부터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상품 중개업에 맞을 겁니다. 본사, 사업장 여러분들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팩스 전화번호 다 넣으시면 되고요. 이메일 넣으시면 되고 홈페이지 없으면 없는데 넣으시면 되고요. 상시 근로자에는 대표자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표자는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연역. 제가 창업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뭘 넣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데 공란호 남겨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개업했으면 개업했다고 쓰세요. 그 다음에 어디 뭐 저기 오피스텔에 입주했으면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아니면 어디 저기 물류계획을 했으면 물류 우체국이랑 계약했으면 계약을 했다. 옆집 아줌마랑 슈퍼 외상거래를 했으면 외상거래 계약을 했다. 라고 뭘 쓰세요? 아니 슈퍼도 어느는 저그 슈퍼마켓이랑 어떤 뭐 그 전략적인 MOU 계약을 했다. 쓰셔도 되잖아요. 뭔가 회사가 있어 보이는 거죠. 내가 회사를 뭐 키우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졌으면 내 회사랑 뭔가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업까지 이수했다. 뭘 했다. 내가 내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쓰셔야 됩니다. 뭐든지. 뭐 할 거 없는데요.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공란 남겨놓은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최대한 꼼꼼히 쓰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군대에서 표창받았던 것까지 사진 찍은 거 다 가져오신 분들 계세요. 한편으로 웃으시겠지만요. 그 의지 보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있으시겠지만 최고의 재산은요. 여러분들 의지예요. 자신감이고. 왜 그 의지를 왜 무시하십니까? 그 의지를 최대한 보여줘야죠. 그래서 최대한 다 쓰세요. 최대한 다 쓰시고요. 기업체면 관계회사는 뭐냐면 제 명의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내 회사가 다른 대표자랑 어떤 지분 관계가 있을 경우에 내 회사에 예를 들어서 99%가 내 지분인데 1%가 다른 회사가 대표가 지분 관계 있어요. 이런 건 관계회사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밝혀야 돼요. 그게 안 밝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 자격. 설마 내가 이 꽃꽂이 자격증 1급이 이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도 적으세요. 이거죠. 점수. 이 기업 개요표에는 점수를 매기는 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으세요. 꽃꽂이는 좀 아니겠다. 꽃꽂이 그러면 너무 이렇게 방이 안 맞는 건 적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적으세요. 그 다음에 대표자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요. 적으시면 되고 경력 부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왕이면은 뭐 여기는 뭐 어떤 걸 적으셔도요. 신보나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이거 많이 적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희한하게 대표가요 이력서를 많이 쓰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력서잖아요. 대표가 이력서를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쓰실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쓰시. 이왕이면은 내가 하는 업종에 맞게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리온 제과에서 솔직히 초코파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업종이나 최종 직위는 직위는 똑같이 써도 되죠. 근데 업종 같은 경우는요, 좀 내가 지금 무역을 하잖아요. 그 무역에 맞게 조금 바꾸셔야 돼요. 센스 있게 이해해 줍니다. 제가 초코파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로 썼죠? 제과 수출업 쪽으로 썼고요. 지금 여기서 저 놀보보쌈인데 제가 놀보보쌈에서 거기서 뭐 했냐면요, 고기 삶았어요. 근데 뭐로 썼죠? 보쌈 제조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건 제가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랑 연관관계. 왜냐면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쪽 업종에 업력이 있구나, 경험이 있구나, 경력으로 인정해줘요. 없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확인 안 한다고 했어요. 확인 안 했어요. 제가 묵삼 얘기는 안 했어요. 확인 안 합니다. 신보에서는요. 네. 그다음에 경영진 여러분들. 대표자의 내용을 더 적는 겁니다. 주주 상황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100%겠죠. 대표자니까요. 사업장 여러분들 넣으시면 되고요. 소유자 홍길동 당연히 여러분들 대부분이 임차로 돼 있을 겁니다. 그 임차 그분 쓰시면 되고 임대인 임대인 그 건물주가 뭐 내가 새 들어서 사면 그 분수가 임대인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그 건물주가 당신이 누구냐 이거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면적 100이냐 200이냐 300이냐 이 몇 제곱미터는 관심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 계약서상에 이거 25제곱미터인데 이거 내가 27제곱미터 써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관심도 없습니다. 틀려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임차관계 이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생산마치 외주가구 이것도 안 쳐다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완제품 구매니까 외주가구 이렇게 쓰시면 되고 추가 도입이자 안 쓰셔도 되고 주요시설 여러분들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주요거래처는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쓰지만요. 여러분이 그때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요. 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이 있나요, 없나요? 그때는 있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미 세무서에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별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해가지고 세무사한테 매입처별 거리기 가장 큰데 세 군데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세 군데 내역을 그대로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가장 매출액 많은데 여기, 그 다음 많은데 여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세금 계산서 그 내용을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처는 국내인가요, 해외인가요? 우리가 해외죠. 해외다 보니까 여기는 세금 계산서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 적냐? 우리 이베이 판매자 있죠. 판매자에 대한 정보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긴 비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그냥 좀 올리세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완전 B2C니까 완전 저가일 텐데 너무 저가로 넣으면은 이게 단위가 지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다 보니까 0점 몇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몇 발만 쓰세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매기는데 어떤 매기려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어떻게 판매하고 있구나 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 한글 문서로 그쪽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주기도 하지만은 한글 문서로 신용보증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이거 지우셔도 돼요. 지우시고 국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국가에서 국가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미국, 브라질, 태국 이런 식으로. 절대 뭐라 안 합니다. 그쪽에서 그냥 내용만 제대로 전달받는 게 최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용요 적당히 바꾸셔도 돼요. 우리가 사장님께서 알고 싶은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판매 실적은 뭐 그냥 창업하고 나서 이 신청서 내기까지 뭐 하고 뭐 적당히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제 매출액 추정.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창업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 부항부항해서 싫다. 일본 애들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너무 이렇게 입으로만 한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인 것을 하려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창업반을 이제 운영하면서 어떤 분들 이제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이 이제 올해 창업반을 시작했는데 꿈이 저 내년에는요 20억 매출을 달성하는 게 꿈입니다. 당연히 피식 저도 속으로 웃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라는 게 피식 웃지만은 그 사람한테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지만은 꿈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은 5살짜리 애기한테 너 꿈이 뭐니?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7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적당히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게 낫겠어요? 나 미국 대통령 할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 할 거야. 이게 부모 입장에서 좋아 보이겠어요? 후자거든요. 이쪽에서 비현실적인 건 분명히 알 겁니다. 알 거겠지만은 누구나 다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요 이 객관적 평가 자료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나 그런 걸 어필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데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 그냥 꿈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꿈. 그래서 뭐 8억 원 올해는 내가 8억 원 할 거야. 내년 15억 원. 그 다음에는 30억 원. 근데 여기에는 추정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저 뭐라 썼냐면요. 난 과거에 이런 업종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나 교육도 잘 받았고, 해외 시장이 커. 나 그래서 올해는 8억 원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마케팅 쪽에 투자 많이 할 거야. 나 그래서 될 거야. 왜냐면 제가 이 예제를 구체로 안 쓴 이유가 뭐냐면요. 예제 구체적으로 써드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써요. 나중에 심사를 하시면요. 똑같은 답이 똑같이 수십 개, 여러 개 지점에서 똑같이 다 나와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대량 생산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30억 벌 수 있어. 이 정도만 쓰면요. 그쪽에서는 재밌네?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 알겠죠?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 꿈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목표. 정말 나한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최고로 잘 풀러갔을 때 그런 계획. 첫 번째. 난 과거에 잘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될 거야. 과거에 잘해왔고 이쪽 시장이 커. 난 그래서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올해 난 돈 많이 벌 거니까 그 돈 가지고 내년에 마케팅 엄청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잘 될 거야. 3000년도 이제는 내가 대량 생산, 그러니까 붕어빵을 직접 내가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붕어빵 틀을 만들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틀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30억이야. 뭐 이 정도. 볼펜을 쓰셔도 되고 워드로 쓰셔도 되고 워드 포인트 6포인트 7포인트 쓰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 거래 상황 확인 이건요 이렇게 제출하진 않고요. 그냥 각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확인서 하나 떼주세요. 그럼 여러분 신분증 제출하고 2,000원 떼주면요 금융거래 확인서 여러분들 대출 상황 신용카드 발급 상황 해서 은행장 도장 하나 찍어진 A4지 용지 하나 나눠줍니다. 그거 하나 신용보증금에다 제출하면 끝이에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기업 운영하면서 금융거래 상황 이런 식으로 나온 서류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믿어요. 아무도. 그냥 은행에서 은행 도장 찍인 서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자금 소유 및 조달 계획은 다음 페이지 있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금 소유 및 조달 계획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너 자금 어떻게 쓸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건 뭐냐면요. 시설비 쪽에는 자금 거의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사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치킨집을 하겠대요. 그래서 얼마 들어갔는데 총 1억이 들어간대요. 1억 중에서 얼마나 들었지? 장비랑 뭐 프랜차이즈 가맹비랑 뭐 하는데 1억 중에서 9천이 들어가고요. 재료값이 1,000만 원이에요. 또 한 분은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집에서 일할 거고 컴퓨터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원자재 사서 이렇게 유동하는 데만 1억이 들어가요. 어떤 분이 이 위험이 훨씬 낫나요?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가 훨씬 낫죠. 전자는 치킨집 망하면 그냥 헐값으로 팔아야 돼요. 30% 20%. 간판, 재판매는 그거 몇 프로나 받나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 고정비용, 인건비는요. 이런 심사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비용이에요. 특히 근데 임대보증금 같은 건 어떤가요? 이건 그냥 현금이에요. 안 나가는 돈이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임대보증금은 마을 임대보증금이 솔직히 원자재 구입 비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엔 시설비 얼마죠?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와 1억 지원해 줬더니 500만 원만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유동자금이네? 괜찮네.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구입 8,5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500만 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있죠.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알았어. 자금 조달 계획. 자기 자금 5,000만 원, 금융차입 5,000만 원인데 보증 신청 나한테 5,000만 원 신청했다는 얘기네. 그럼 총 이렇게 필요하네. 그럼 너 5,000만 원 있어? 안 물어봐요.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럼 아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1억 신청하라고 그랬죠? 그럼 1억 신청하면 여기가 1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내가 몇 억 있다고 써야 되겠죠? 여기도 한 1억 있다고 써야 되겠죠? 왜냐면 사업하라는데 최소 내가 몇 프로는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될까요? 50%는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신보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통장 한번 가져와서 1억 있나 볼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저희 집에 금송아지 2,000마리 있어요. 저희 집도요. 확인 안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룰만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고정적인 어떤 그런 시설비 쓸데없는 매몰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원래 그렇잖아요. 그거 하고 여기다 1억 쓰면 돼요. 이 자료를 보고 뭐 금액이 산정되면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보통 사업계획은 3,000년도 쓰면 되고 보통 1,000년도, 2,000년도, 3,000년도를 얘기할 때 1,000년도는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홍보 쪽을 주력을 하겠다. 3,000년도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많이 얘기를 해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많이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귀결을 하는 게 보통 사업계획서상으로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첫 년도에도 키우고 두 번째 때도 키우고 세 번째 때도 키우겠다.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고려도 안 하고 그럼 조금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첫 년도 때는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2000년도 때는 이제 뭐 홍보를 통해서 파이를 키우겠다. 세 번째 3000년도는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내실을 좀 다져가지고 원가를 확 줄이겠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포션을 키우겠다 이죠. 그러면은 2000년도 때는 부피를 키우고 3000년도 때는 질을 좋게 만들고 현명한 것 같아. 1차년 때는 뭘 몰라요. 뭘 어떻게 뭐 1차년도 때 뭐 저기 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미친 거지. 뭐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1000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면 뭘 알아야지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래서 그 레파토리대로 보통 사업 계획서를 간단히 쓰면요 거의 그냥 중간 정도 이상은 갑니다. 예, 그래서 딱딱딱 3000년도 그렇게만 쓰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처음 쓰다 어려웠었어. 제가 어려웠었어. 제가 이게 뭘 어떻게 쓰든 이거 하나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큰일 나지 않아요. 전혀. 작은 플랜. 이거 원래 이 제 파일에서는 잘 보이는데 연하게 지금 보일 거예요. 이 바가. 보통 2013년도 5월달에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3분기가 끝나면 이제 3분기까지 이제 과세표준 증명서를 제출하면 2013년도 10월 초에 이제 신보에다 자금 신청을 하겠죠. 그럼 그때 자금을 한번 받고요. 그걸 또 1년 동안 버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3천이나 5천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텨요. 왜냐면 그보다 더 빨리 매출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2014년도 7월 달 정도에 무보에서 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매출, 그 정도 매출 정도라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무보에서 한 5천 정도 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7월에서 6월 정도에 무보에서 한번 또 저기 5천 정도를 받고,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 되면은 또 거기서 또 저기 신보에서 또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2013, 4, 5, 한 만으로 한 3년 정도만 딱 플랜만 짜주면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요. 재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은행 쪽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재무제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수출 시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으며, 매출액 어느 정도 관리되겠으며, 이 정도 타이밍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매출액 어느 정도 되겠다, 어느 정도 거의 한 오차 범위 한 10%+, 한 15% 정도에선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매출액 올려야 될 때 그 정도 돼 있기도 하고, 야, 우리 올해 매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돼. 지금 죽기 살기로. 이게 열심히 노력에 됐다가는 당연히 기본이고, 어떻게든지 우리 매출을 달성해야 돼.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사업은 원래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라 무조건 금매를 따자예요. 금매를 따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런 플랜 짜면서 여기서 이제 그 사업이 더 빨리 올라가거나 뭐 그런 타임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협회라든가 중소기업 자금이 이제 그 중간중간 사이에 딱딱 들어가면 또 괜찮아요. 또 그러면서 조금 자금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뭐 이 사이에 여러분들 이제 그 무역이나 저기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몇 가지 정부 인증들이 있습니다. 뭐 IS 9001, 수출유망 중소기업 몇 가지 인증들이 있어요. 그 인증들을 받으면 이 한도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계획이 그때 또 거기서 딱딱딱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서 조금 경험이 쌓게 되면 정부 사업들이 있어요. 뭘 하면 그 정부에서 무료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올해 4월 달에는 지식 서비스 사업이 있어가지고 IT랑 관련해서 어떤 뭐랄까 그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수출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으면 1억 5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대출이 아니라 그냥 현금 지원이에요. 대신 그걸 사업화로 성공을 시키면요, 성공한 그 수수료로 그 10%를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긴 해야 돼요. 실패만 안 내도 돼요. 근데 성공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세금적으로 10%를 내긴 해야 되고, 1억 5천 받고서 성공해서 10% 1,500만 원 내는 건 괜찮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부 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자금 같은 뭐가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대표자가 플랜을 잘 짜야 돼요. 대표자 플랜 잘 짜야 되고요. 또 대표자가 사업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가 잘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은행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아까도 저기 신보에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서류 중에 일부 서류는 은행으로 가요.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거 청약을 요청합니까? 그럼 또 은행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 은행을 가지고 또 다시 신보로 또 다시 가야 돼요. 또 그런 또 상호 커뮤니케이션 과정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서로 간의 호흡만 잘 맞게만 하면 여러분들 아마 플랜 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